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에서 40mm, 호남지방과 경북 동해안, 경북 남부 내륙, 부산과 울산은 5에서 20mm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는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지연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 청부 고발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이없다, 증거를 대라, 정치 공작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다, 중대 범죄인 만큼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는데요. 추석 명절 가족 모임은 어떻게 가능할지, 야외에서 운동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숙박시설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궁금한 점 쏟아집니다. 백신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의 모든 궁금증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과 살펴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돌연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무리한 올림픽 강행에 코로나 부실 대응까지, 그래서 확진자 폭증이 스가의 지지율을 역대 최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증시는 급등했는데요. 일본 소식 주스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추석 앞두고 방역대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 모았다가 잠시 후에 보건복지부 대변인께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9명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보다 25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는요? 네, 130여 명 정도 적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이 백신 접종 확대와 맞물리면서 이달 5일에서 20일 2,000에서 2,300여 명을 정점으로 확진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 또는 그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고, 네. 47%에 해당하는 2,4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요? 네, 이번엔 뮤 변이입니다. 지난 5월과 6월과 7월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로부터 들어온 확진자들인데요. 이 뮤 변이는 올해 1월 이 남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40여 개국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더 위험한가요?
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관심 변이이긴 한데 아직 뭐 어떤 변이다, 뭐 얼마나 더 위험하다, 뭐 얼마나 더 빨리 퍼진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국은 전파력과 치명률에 있어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방역 지침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10월 3일까지 한 달 연장했습니다.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대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이 다시 길어졌고요. 네. 이 모임 인원 제한 역시 6명까지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6명이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6명이서 먹을 수 있는데 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그중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이상 포함돼야 되고요. 예. 밤에는 4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됐을 경우 최대 8명의 가족 내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이 검찰 간부를 보내서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이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라라고 말했고 있으면 증거를 대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지난해 1월 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뿐 아니라 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다 보복 인사로 내쫓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고발이 들어와도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한 정치 공작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좀 다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갔는데 다만 그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며 이 추가 언론 보도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문제의 문건이 작년 4월 총선 당시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 본인이 이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부분도 당무 감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달을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무죄 주장 세력들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주고 그리고 김웅 의원은 당에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웅 의원은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에서 어떻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 시작점이 무엇인지 어디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낙연 후보 관련해서 무슨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 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자 이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그 이모 씨가 이 개인 사무실을 마련할 때 이 신 씨 등이 1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했고 또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사들여서 이 해당 사무실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물품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개소한 이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고 이후에 160만 원 상당의 복합기 사용료를 이 신 씨 등이 지급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옵티머스 브로커로 활동한 별도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근 이모 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700여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 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에 해직된 교사들을 이제 다시 채용한 것이다, 다시 되돌려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 조희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하지 않았고 또 공정한 평가에서 이분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해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공보실장이 사임했습니다. 네, 이 160억 원대의 재산을 누락해서 논란이 됐던 이종인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임명된 뒤 3개월여 만인데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160억 원 정도는 숨겨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이종인 전 실장은 지난달 공개된 그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에서 이 배우자 명의의 한국 자산 신탁 300억 원을 포함해서 예금 323억 5천만 원 그리고 부채 82억 8천만 원 등 252억 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 중인 서울 종로구의 연립주택과 청담동의 건물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한국 자산신탁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기업인 출신이죠? 네, 현대제철 경영기획본부장 출신이고요. 네.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제의 부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민주노총은 어제 양경수 위원장을 경찰이 구속한 것을 두고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민주노총 죽이기라면서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갚아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라고 경고했고요. 기자회견 후 일부 간부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0일 110만여 명의 전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이 대규모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부터 이 가맹 산하노조의 확대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확대 간부는 노조 전임자 등이어서 이 산업 현장은 그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의 구속에 항의하고 또 전 조합원 총파업을 독려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고 민주노총 측은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화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한마디 하자면요, 민주노총이 국민의 마음을 못 얻고 있다는 것도 조금 헤아려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때 꼭 바깥에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투쟁을 하겠다는 건지, 왜 파업을 하는지, 왜 투쟁을 하는지, 왜 데모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직 민노총 조직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사임할 예정이라고요? 네,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9일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이 총재 임기 만료에 맞춰서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1년 만입니다. 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일본은. 네,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이 니카이 간사장에게 이번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연임 의지를 강하게 보인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부실 그리고 도쿄올림픽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 이 스가 체제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이 자민당 내부에 확산되면서 네. 스가 총리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당의 간부진을 스가 총리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당내의 반발 정서가 강해서 지금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이 자민당 총재가 총리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 자민당은 스가 총리 불출마 선언 후에 총재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스가 총리가 그 정도 힘은 안 돼서 이거는 쉽지 않고요. 보아님께서는 아베가 점찍고 다시 나타날 듯 할 텐데 아베의 후계자로 지목된 기시다가
조금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가와 니카이 간사장계로 불려지는 고노다로, 이시바 시게루 이런 사람들이 조금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정치는 좀 후진적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아가지고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일산대교 다음 달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는 오늘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그 일산대교의 사업자 운영권을 회수하고 이를 공익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 처분요? 네, 공익 처분은 법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서 이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대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에 따라 이 공익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이 되고요. 네. 이 민자 사업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밝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연장됐는데 조금 변했어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됐다는데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일단 좀 달라지는 게 저희가 사적 모임 제한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좀 조심스럽게 완화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지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비수도권 같은 3단계 이하 지역들, 주로 이제 비수도권 지역들이고요. 여기에는 기존에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셨는데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기 시작하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아, 예. 4명에 예방접종을 했다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요? 예, 8명까지 가능해지시고, 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모이셔도 되고, 네. 뭐 식당을 가셔도 되고, 뭐 노련식장이라든지 다른 데를 가셔도 다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지역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네. 수도권 지역은 현재 18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우선 집과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 이걸 6명까지 가능하도록 예.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가능하도록 운영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예. 카페 말고요. 호텔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지금 집과 이 식당 카페 쪽을 먼저 한 달간 해볼 예정이고 예. 그 경과를 좀 보면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이 수도권 쪽에 대해서 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호텔 등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한 1,700명대에서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약간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환자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안심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가 좀 전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예방접종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이러한 접종 속도면 9월 중하순부터는 이런 예방접종의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라든지 중증 환자들이 감소하는 효과들이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9월 중하순 정도가 되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2달 가까이 코로나 추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는데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조금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예전보다는 떨어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델타 변이를 통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는 현재 거리두기가 유행의 급격한 증가추이를 차단하는 데까지는 좀 제한적으로나마 성과를 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개 유행이 지금 확산되는 속도를 보고 있으면 빠르게는 한 20배까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유행이 커지는 현상들을 모든 나라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현재 저희가 그래도 한 3배 정도가 커지는 순간부터
급격한 증가치를 좀 잡아냈고 네. 지금 평균 1,700명대 정도에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역시 그래도 거리두기의 어떤 부분적인 성과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과 이스라엘 보면 아유 무섭더라고요. 일본 막 2만 명대고 이스라엘을 10,00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한 20배가 넘게 증가했고 예. 일본도 10배 넘게 증가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혜숙님께서 변경된 방역 지침 너무 헷갈려요. 방역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이게 상황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제가 방역 수칙도 좀 자주 좀 변하게 되는 한계들이 좀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마 좀 우려스러운 건 아마 앞으로 저희가 좀 상황이 나아진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4주간의 거리두기 이후에 단계를 조정하고 조치를 조정할 때 조금 더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할 거라서 네. 아마 좀 계속 방역 수칙이 좀 조정되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석 특별 방역 대책도 발표됐는데. 예,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추석과 상관없이 앞으로 한 달간 예방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특별히 여기에 더해서 뭔가가 조치가 취해지진 않고 예. 그 인원 규모가 마찬가지로 허용이 됩니다. 네.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비수도권과 똑같이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실 때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예. 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래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실 때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서는 8명까지 모이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좀 해놓은 이유가 사실 이번 추석도 조금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네.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좀 최대한 소규모로 좀 기성기양을 하시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비성이나 기양을 하지 말 것을 좀 부탁드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접종을 하신 경우에는 접종한 분이 그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예, 원래는 60세 이상 고령 접종의 2차 접종까지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분들이 접종을 하시는 의사가 있었으면 접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좀 소규모로 너무 네.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이시기보단 순차적으로 좀 소규모로 이 8명 정도 이내 규모에서 비성기양을 좀 하시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8271님께서 영업시간 10시로 늦춰지는 것은 당장 내일부터인가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2살배기 쌍둥이 애기들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저는 미접종자고 친구는 1차 접종자인데 함께 만나면 방역에 위반되나요? 물어봅니다. 일단 그 저녁 식당 운영 시간이 10시까지로 연장되는 거는 월요일부터 시행.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그리고 예방접종 자를 포함할 경우 모임의 제한을 확대하는 거는 네. 항상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차 접종 완료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차 접종을 하시고 14일이 경과된 이유. 저희가 이제 각종 QR코드 같은 경우 네이버나 카톡 다음에 QR코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 정보가 연계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접종 완료자 같은 분들은 QR코드도 뜨지만 밑에 그 접종 완료자가 아니다 또 같이 표식이 좀 되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좀 혼란스러우실 경우에는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접종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5867님께서 실내 체육시설은 4단계에도 허용을 하는데 왜 실외 체육시설은 안 됩니까? 사회인 야구 못한 지 4개월 넘었습니다. 150만 사회인 야구 동호인을 대표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외 체육시설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호회 스포츠 시설 중에서 4명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그 체육시설 자체를 금지했다기보단 사적 모임을 4명 이상 하는 부분들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해당 이 운동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경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4명 이상이 하기가 되게 당연히 4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조기 축구회나 조기 운동단체나 동호회 단체들에서 경기를 하실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게 3단계까지는 저희가 이런 운동들을 사적 모임의 예외로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4단계적의 경우에는 이게 유행 위험성이 커서 네. 이 부분 사적 모임의 예외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지금 네.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네. 아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거리두기 때는 아직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좀 제한적으로 방역을 완화하지만 네. 9월 한 달간 좀 잘 관리가 되고 접종이 이렇게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된다 그러면 이 다음번 거리두기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완화들을 검토하게 될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호인 야구, 동호인 조기 축구 이분들의 피해가 크니까 9월 동안 이분들이 열심히 거리두기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주십시오 이번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외에서 체육합니다. 실외에서 잔디밭에서 이제 모래밭에서 달려다니니까 이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모더나 백신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백신 물량 괜찮습니까? 예, 모더나 백신은 지금 저희가 당초 협의했던 대로 차곡차곡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102만 1천여 분이 들어왔고 오늘도 90만 5천여 분이 들어올 거고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또 주말까지 계속 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이 예약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예약을 변경하나 그럴 필요 없이 네. 예정대로 접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물량은 갖춰져 있고요. 예. 아마 지금 예약된 분들이 잘 접종을 받아주시면 저희가 추석 때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9월 말이 되면은 아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2차 접종 완료까지 하시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직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두 번의 이 국민적인 명절을 계속 좀 고향 방문을 못 하시고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좀 소규모로 예방접종자 중심으로 좀 소규모로 짧게 갔다 오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 부모님을 뵙고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좀 이동 도중에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함께 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더 고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대표할 위치는 아니지만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장현정 씨. 네,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주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금호분기점 진출로부터 차량들 증가하면서 현재 정체고요. 옥천 4터널에서 옥천 3터널까지는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고요. 신탄진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는 7km 구간 천천히 가고요. 오산에서 동탄분기점까지는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8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요.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까지와 달래내 부근에서 한남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 6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북천안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26km 구간 혼잡하고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신월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구간 정체입니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KBS 시청자 주간 참여 이벤트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KBS 시청자 주간과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공정한 방송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이렇게 KBS 일라디오 진행자와 프로그램 채널에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이런 방송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저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가워요. 네. 그러니까 반가워요. 네. 건강 괜찮으시죠? 건강이 과해서 체중이 지금 불어서 문제. 너무 많이 여기저기 뛰어서 문제가 아니, 있어요. 줄였는데도 부은 건가? 뭐 이야기 나오는 게 네. 일주일에 뭐 20몇 곳 나가신다면서 줄여서 반 줄여서 많이 줄였네. 네, 3분의 1로 줄여서 3분의 1에 일주일에 줄여서. 20곳. 그렇지. 20곳. 하루에 10곳씩 하더라고요. 네. 새벽부터 황혼에서 새벽까지. 요즘에 그래서 힘들어. 최진봉 교수가 날아다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한 명이 황소개구리가 좀 일을 줄이면 네. 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또 민생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의혹들이 쏟아집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또 대형 의혹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정치권을 뒤흔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배우가 있는지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배우가 있습니까? 어떤 여성 네. 배우입니까? 얘기하시죠. 이게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 메가톤급 이 이슈가 터졌으면 지금 뭐 시작은 뉴스버스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고 네. 이진동 이제 뭐 탐사 전문 기자가 네. 제보를 받고 파헤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자신 있는 톤으로 첫 보도를 냈고 그렇죠. 후속 보도도 낼 것이다. 네. 자, 근데 지금 탐사 보도를 이 정도 한 예. 사람들은요. 네. 일단은요. 네. 일단은 두 발 세 발을 준비해 놨어요. 확신이 그렇죠. 없으면 네. 이렇게 못 내죠. 네. 이거 법적으로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대비가 예, 돼 유력 있겠죠. 대권 주자인데 예. 자,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관련자들은 오늘까지 모두 다 부인이잖아요. 김웅 의원은 그런데 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전달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제보를 이 당의 법률지원팀에 전달했다. 그때 네. 당이라 하면 이제 미래통합당이에요. 예.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신원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SNS를 다 삭제했다. 그냥 남아있는 게 없다.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였는데 예. 이 지금 폭풍이 워낙 세게 몰아치니까 약간 좀 아닌 쪽으로 발을 또 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뭐 성격이 다 아니까 국민들이 네, 이게 그렇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일이죠. 엄청난 근데 이제 일이죠. 뭐 그거는 차치하고 이미 방송 많이 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내용과 시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입장에서 네. 본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폭로의 내용이 성격이 안 좋다는 것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측근이 일단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정권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네, 분들도 네. 계시던데 뉴스버스의 네. 발행인 이 폭로했던 분이 이진동 기자가 네네.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그리고요. 맞아요. 예. 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좀 설득력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지금 그게 네.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궁금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추정컨대. 네. 지금의 야권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그래서 뭐 좀 드러나봐야 알겠지만. 이진동 기자가 오늘 아침에 이게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라이브를 하면서 한 얘기가 많은 분들이 이거 김웅 의원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더라. 네.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이진동 기자가 김웅 의원은 절대 아니다. 등장할 뿐이다. 전달자로.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누군가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그렇지. 그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여요. 네. 그러면서 제보자는 곧 밝혀지게 돼 있다. 이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면 먼저 소환이 될 것이고 네. 이 문서는 진짜냐.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 정도 파면은 제보자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뉘앙스는 뭐였냐면 그 휴대폰을 캡처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면 김웅 의원이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을 김웅 의원도 인지했을 했거나. 가능성이 높다. 했거나, 그런 그렇죠.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셨거든요. 맞습니다. 이준동 기자가. 검사가 야당 의원한테 제보를 해요. 제보를 하는데 제보 내용이 수사 관련된 내용이거나 네네네. 아니면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그런 내용이 네네. 담겨 있어. 이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문제가 그리고 뭐냐면 그 당시 김웅이 의원이 아니에요. 후보 시절이에요. 후보고 전 제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쩌면 제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 있지만 흔히 나오는 게 공익 제보잖아요. 네. 자,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조직 외부에 알려서라도 내가 내부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이거는 기밀을 터트린다 이런 의미인데 네. 이 고발을 사주 예. 혹은 청부 고발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이 만약에 이게 범죄 혐의라는 걸 인지하면 인지 수사에 들어가거나 증거가 명확치 않으면 내사에 들어가면 돼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근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고발장을 만들어주고 고발인 이름만 비워놓고 그다음에 이걸 돌려서 밖으로 내보냈다가 자 우리 공공수사부장에게 고발하시오.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 이미 많이 다뤘을 테니까 이게 정치적 파장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사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감찰도 지시했지만 국정조사 그리고 조만간에 국감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바로 그렇죠. 그럼 이제 검찰 국감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죠. 네, 김원수 총장이 이제 감찰부에 지시를 했고. 네, 감찰부 법무부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박범계 장관이. 여차하면 이게 공수처 수사로도 넘어갈 수도 가능성도 있고요.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게 있고 또 추가 폭로를 지금 이준동 기자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좀 일파만파 커질지 모르는데 아무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윤 총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곤혹스러운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만큼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폭락한 건 아니지만 푹 빠지진 않지만 소폭 하락을 했고 지지 강도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오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꽤 줄어들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방적 우위였다면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후보 등록이 이미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오세훈 차출론. 이게 불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흔들리면 조기에 흔들리면 오세훈 시장도 차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일각의 시각이 있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세훈 시장 주변 사람들이 엉덩이가 꿈틀꿈틀. 엉덩이를 그러나 그거를 그 엉덩이가 들썩거린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만약에 그 예외 조항을 둔다면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역선택 방지를 놓고도 이게 월요일 날 결정이 나는데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예비 후보 다 등록했는데 재상 후보가 갑자기 중간에서 튀어나온다. 이건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룰상 김웅 의원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또 유승민 후보의 캠프죠.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도 입장이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조금 곤혹스럽고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자유스럽죠. 지금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미 뭐 거센 얘기를 꺼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호재를 얻은 상황이다. 얻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경과에 따라서.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삼재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자, 이 고발장 이건 한마디로 왜 윤 전 총장에게 타격이 되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회자가 됐지만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걸었는데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정치 공작. 일부라도 사실이 되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치 공작. 그 정치 검사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악재가 또 있는 게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가 추석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소환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추석 전에 소환되면 추석 밥상에 그러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또 올라가네요. 물론 이제 뭐 포토라인에 쓰거나 그런 일은 없고 비공개로 들어갔다 나오겠지만 최소한 기자들이 뭐 몇 시간 조사받고 나왔다. 어떤 이야기가 뭐 주된 쟁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본인과 배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금 MBC 기자와 뉴스타파가 관련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고발해달라라고 이걸 왜 야당에게 부탁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근데 결국은 시민단체가 했어요. 법사에 대한 뭐 이런 분 맞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그래서 정당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야당이 시민단체 쪽으로 공을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당시의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한 몸이다. 이게 이제 방증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죠. 윤 총장은 정치 검찰이었고 조국 그 수사까지도 의구심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술 거울님이 생태탕 생각나네요. 증거를 더 가져오세요 얘기하는데 증거를 놓고 그리고 또 이 고발 사주를 놓고 이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네, 한두 달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일단은 한두 달이나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도 위험해요. 아니 왜냐하면 국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11월이 되면 본선 주자 결정되잖아요. 네. 민주당은 결선 투표 없으면 10월 10일, 결선 투표 있으면 뭐 10월 중순. 그런데 이제 11월이 되면은 본선 주자가 결정돼야 되는데 아까 저는 박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인 게 타이밍이 윤 전 총장에게 가장 안 좋죠. 지금부터 이제 스포트를 해서 2달 안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선 주자가 되면 그건 이제 그렇죠. 마지막 최후의 승부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예, 아주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하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이거는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그런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 정황들이 추가 폭로가 아까 이제 뉴스버스에서 추가 폭로하겠다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김웅 의원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입장이. 그렇죠. 만약에 증거들이 계속 더 나온다면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승민 후보를 돕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문제가 계속 이거 뭐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다룰 것 같은데요. 이 뜨거워질 자리에서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진동 기자와 깊은 얘기 나눠보고요. 제보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얘기. 저 막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궁금하다. 네, 너무 많이 있는데. 원래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본인이 전문가니까. 탐사 전문 기자인데. 전문가고 또 이진동 기자하고 많이 했죠. 그래요. 자, 오늘 홍준표 대표는 후보죠. 홍준표 후보는 위원은 그전에는 추석 전후 추석 넘으면 나의 시간이 올 거야. 골든 이렇게. 크로스. 네, 그러더니 오늘은 그러더라고요. 추석 전에 온다. 골든 크로스 온다. 그러더라고요. 자신감이 차가지고 이 얘기 저기를 막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호재라고 아까 딱 말씀드린 게 추석 명절이 5일이에요. 9월 20일부터 이제 23일까지. 그때 추석 밥상에서 와글와글 이제 이 민심이 시끄러우면 주로 보수층 지지자들이 윤 후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흘러가다가 그러면은 안전하게 홍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건가? 이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민심에서의 서동요 효과 와글와글. 근데 지금은 추석 민심 밥상 기다릴 거 없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2주면 이 사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석 직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별로 없다. 그러나 아까 이제 김건희 씨 소환이라든가 아까 추가 폭로 이 뉴스버스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더 커진다면 요동은 친다. 추석 민심 추석이 반영된 민심 그러니까 추석 뒷조사 추석을 마친 9월 말 조사에서는 거의 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럼 촉과 감으로 어제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이 홍 의원 나올 만큼 나왔다. 지지율은 이미 다 나왔다. 골든 크로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 촉과 감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 골든 크로스 가능하다. 왜냐면요. 그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60% 이상 늘 확고한 지지를 구축했어요. 60에서 70% 사이를. 탄탄했어요. 네, 탄탄했는데 지금 이제 50%대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10% 정도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20%대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에요. 맞아요. 흐름 자, 그런데 자체가. 자 묻겠습니다. 위너가 돼야 되는데 네. 위너가 되려면 지금 제 책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네. 지금까지 김건희, 장모 구속 여러 얘기들이 구설수 그리고 설화 윤석열 후보한테 너무 많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버텼거든요. 네. 이번 사안은 어떤 영향을? 이번 사안은 아직은 하루아침에 저는 뭐 지지율 요동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지켜보시려고 할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그러니까 추가 폭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추가 폭로를 이진동 기자가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자분처럼 그렇죠. 2, 3일 사이에는 뭔가 보자.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증거를 보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 같아요. 지지층이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한 이게 일주일 상간이면 뭐 전 추석 전에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은 드러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이 갈릴 수는 있죠. 네. 지지자가 그래도 야 지금 이 윤 후보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문정부가 고발 받아줍니까? 문정부 검찰에서 고발 받아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해명인 게 본인이 검찰총장이에요.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조국 장관을 탈탈 터는 수사를 했어요. 이미 전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4.15 총선 전이야. 근데 뭔가 야권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때가 이제 채널A 사건 때잖아요. 검언유착 사건 때. 네. 이거 안 되겠다. 한동훈 검사장 위험하다. 이거 좀 막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검찰이 또 움직여야 되는데 자가 발전하면 안 되니까 고발을 외부에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가정하고 이 일이 벌어졌다면 이걸 이제 사실로 전제한다면 이거는 이게 나오는 게 검찰 쿠데타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본인이 총장을 있던 그 시절에 문정부와 관련된 고발이 수사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자기가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이 아니라. 여론만 본다면 제가 볼 때 추가 폭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3%짜리예요. 이게 지지율 빠지는 게. 근데 이게 좀 충격이 커진다. 그럼 5%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런데 그 빠진 표가 누구한테 갈 거냐. 상당수는 홍준표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아요. 홍 후보가 받을까요? 싸움이 되는 거죠.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아니겠지만. 유승민 의원은 지금 뭐 김 의원 때문에 오히려 그 입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안상수 허경영의 연대. 그거 굉장히 컸죠. 정가의 회오리를 모르고 제가 올까요? 그 해석을 했는데 왜냐면 8분을 뽑아야 돼. 8강을 뽑아야 하는데 대개 여론조사하면 7명 정도는 1, 2%까지 나온 분들이 한 7분 정도 돼요. 한 자리를 놓고 뭐 박진, 안상수, 뭐 장기표, 장성민 막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국민들 눈에 들어야 돼. 지금 정책 발표해봤자 티도 안 나. 다뤄지지도 않아요. 언론이 군소 후보들은. 때문에 허경영을 선택한 거예요. 그 허경영 지지층이 있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 때문에 젊은층들도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 주목도와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쪽은 또 누구냐면 최근에 장성민 이분이 이런 어떤 윤석열 문제 지금 나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우고 있죠. 맞아요. 본인도 지금 빨리 8강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돼요. 네. 장성민이냐 안상수냐. 안상수냐 박진이냐. 턱걸이 싸움. 네.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두 분 하나씩 걸어요. 이제. 뭘 걸어요? 네. 팔은 아닙니다. 손모가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영원.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경선지 충청에서 그렇지. 결과가 나옵니다. 야 이거 내일 나오는데. 내일 나오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그러니까 오늘 걸어야죠. 자 촉과 감으로. 저는 이게 자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누가 1위냐. 이재명 지사가 내일 충청권 1위를 먹을 것이다. 1위냐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과반을 넘을 것이냐. 그렇죠. 관심이. 과반 넘어서 1위를 먹는다. 촉과 감. 자 과반 1위 이재명. 자 데이터 박. 굉장히 세게 하시네요. 네, 세게 막 걸어 그냥. 막 걸어. 1위는 뭐 이재명 지사가 할 것 같고요. 1위와 2위의 차이가 저는 한 13%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납니다. 이낙연 후보와. 예. 그리고 첫날에 격차가 좀 더 클 것 같고 둘째 날에 조금 더 좁혀지는데 대략 과반 아사슬할 것 같아요. 49에서 51, 2 사이. 뭐 이 정도. 49에서 51을 했으면 자 여기 더 구체적으로 52에서 53. 오케이 52, 53 들으셨죠? 촉과 감으로는 52에서 53이고요. 다음 주에 금방 49에서 51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요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이 역선택 공방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거 던져보죠. 월요일 날 결정되거든요. 네. 월요일 날 결정하고 그 룰대로 가야 돼요. 또 건져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마치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네. 정권을 다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전제를 걸었어요. 이 경준이가 경선룰을 만들었고 네. 최고위가 추인한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은 경선 룰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부 주자들이 홍준표 의원이 한 바퀴 돌았는데 경선 룰을 바꾸면 어떡하냐. 네. 정홍원 위원장은 야 경선 룰을 아직 안 만들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만든 게 맞아. 작동하는데 문제는 선관위가 그걸 고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게 유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을 다 유지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정홍원 이 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권 개최를 원하느냐, 정권 연장을 원하느냐, 설문을 그 문항을 선행진문으로 둬서 정권 개최를 원한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그러면 이제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중도층이나 진보층까지 확장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특히 지금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20, 30대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보수층들이 어르신들 기반이 탄탄한데 젊은층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본선 경쟁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일리가 있죠. 좀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리다원과 일반 국민 50대 50을 반영하는데 권리다원 포션을 좀 더 늘려서 뭐 한 60 정도 반영하고 일반 국민을 40을 낮춘다든가 이 정도의 타협책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서 역선택 방지는 넣지 않는 걸로. 넣지 않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손대면 홍 후보를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럴까요? 네. 정치연구소 영앤용.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가 특히나 아까 이것도 중요한데 경선 룰 지금 논란 과정 중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홍 후보 기세가 더 살았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침에 저한테 계속 골든크로스 온다. 추석 전에 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최영일,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11살밖에 안 된 수영이가 아빠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엄마는 올 초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그 안타까운 선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말았던 수영이. 몇 달째 극심한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빠는 성취하는 몸으로 수영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엔 힘에 부치는 게 현실입니다. 아빠의 소원은 수영이가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웃음을 되찾는 것뿐인데요. 수영이 아빠의 그 바람이 머지않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토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개겠습니다. 모처럼 주말 동안 비 걱정을 덜 수 있겠는데요. 내일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비가 연일 이어지면서 아침 저녁 공기가 갈수록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철원이 14도, 서울과 대구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며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가운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구, 제주가 28도, 대전, 광주, 부산 27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서 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고 모레 일요일에도 내일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1부가 궁금하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들으면 되고요. 2부 주목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모더나 백신 90만 5천 회분이 오늘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찾아 백신 치료제 생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 하나회 사건에 비견될 만한 정치 공작이라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언론 특보직에서 해촉됐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호관찰소에 신속 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주거지 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차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 6월이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하려는데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터졌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특보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의원님,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건 공작 아니겠어요? 공작이요? 네. 어떤 공작이요? 윤석열 낙마 공작이겠죠.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세력의 공작입니까? 글쎄요. 그건 모를 일이죠. 네. 이제 앞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이 되고, 네.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해보면 해보면 어느 정도 밝혀질 터인데 네.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 지금까지 조국 일가는 무죄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네. 또 법원에서 판사가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월성원전 수사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였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도 있고. 네. 그런 세력들의 공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제 해당 보도 나오네. 윤석열 후보하고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 아까 이소선 어머니 전태일 열사 거기 아마 다녀오시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하고 지금 아마 백브리핑을 했죠. 하셨거든요. 예. 네, 후보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금시초문이다 뭔 소린지도 몰랐다. 기자가 이런 기사 링크를 보내주면서 사주 하길래. 네. 그래서 자기는 사주하니까 회사 사주, 회사 주인 얘기하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미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월에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나 또는 그 입장을 옹호하던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찍혀서 다 보복 인사로 지방으로 쫓겨났었고, 대검찰청에는 자기를 지지해줄 만한 검사들이 하나도 없었고, 자기가 좀 유임시켜주기를 원하는 검사는 한 명도 남지 않았었다. 그리고 수사정책 담당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때 당시 김유철 담당관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대검찰청의 중간 간부 6명만 좀 남겨달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사정을 호소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것도 안 들어주고 결국은 기존에 있던 김유철 수사정책 담당관도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은 수사정보 정책관은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사람입니까? 그건 뭐 그렇게 뭐라고 단정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자, 그렇죠. 분명한 거는 네. 작년 1월 달에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작년 1월 8일자로 검찰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월 20일자로 1월 20일자 정도의 중앙일보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때 나온 게 수사정보 정책 기획관 자리는 제발 좀 그대로 유임시켜달라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굳이 바꿨다더라. 예. 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보냈다. 이거는 좀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쟁점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준성 지금 인권 감독관은 어제 이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아마 언론에 첫 나온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지금 이 보도가 보면 4월 3일하고 4월 8일 아닙니까? 예. 그럼 4월 3일하고 4월 8일은 당시에는 김웅 의원이 아니에요.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고 정신없이 선거를 뛰고 있을 그 시점인데 어쨌든 코믹하게도 그때 선거 한참 뛰고 있는 김웅 후보자에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이걸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김웅 의원도 이걸 손준성한테 받은 게 있다고 하는 건지 없다고 하는 건지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웅 의원이 마치 지금 이게 국회의원실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의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만 지금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당신은 국회의원실도 아니었고 당신은 후보자 신분이었고 제가 볼 때는 무슨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를 뛸 때니까 무슨 제보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하고 어떤 이게 SNS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웅 의원이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웅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후보자한테 전달했다. 이 행위는 좀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가정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둘이 무슨 연수원 동기고 되게 친했기 때문에 뭐 그랬을 것이다라는 지금 그 인터넷 매체에 기사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친한 친구 사이라면 그렇게 지역에서 선거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보내주는 친구라면 그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거 오히려 친한 친구라면 쫓아가서 뭐 후원금이라도 돈 봉투라도 한 선거에 고생한다고 한 30만 원이라도 후원금 주는 게 정상적인 친구 관계일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점 자체나 그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맥락에 맞지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런 가정적인 질문 자체가 저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가정 부분을 면밀하게 취재해서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보도를 해보시죠. 그쪽에서 지금 인터넷 매체에서 뭐 2차 보도, 3차 보도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 매체에다 촉구합니다. 2차 네. 보도 좀 상세하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보도하라고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발 청부 고발 의혹을 보도한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진 전 의원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경진 의원이야말로 사실 내피셜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정상 친구라면 안 그랬을 것이다라든가 30만 원 지어주고 그랬을 거랍니다. 네. 이게 사실 내피셜이죠. 네.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들은 거기에 입증 자료들 뭐 판결문이 나갔다든가 실명 판결문이 나갔다든가 네. 그리고 고발장도 이렇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고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네. 아니 기자가 어떻게 정치 공작을 한다는 건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저희 아시다시피 주 기자 아시다시피 저기 뉴스버스는 기자 2명이에요. 네. 물론 그분들이 다 일당백하는 기자들이지만 네. 그리고 임대료 내기도 허덕이는데 무슨 배후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진동 기자한테 조국 무죄 주장 세력들의 조작이다, 공작이다 얘기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판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들이나 의혹 받았던 내용들이 다 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과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조작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 기자들은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발행인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저희가 이제 뉴스버스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네. 수사권을 이용한 명백한 정치 공작 이런 것과 하나는 그 보복 수사를 위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이 사건 고발해줘. 그럼 내가 와서 칼을 든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수사할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검사가 김웅 후보자든 야당에게 이 고발을 의뢰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크죠.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인들을 우려한 거는 결국은 뭐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상이 된 피고발인 대상이 된 사람들이 법률 정치인 3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네. 그리고 최광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네. 이 3명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반윤석열이었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분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다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네. 어쨌든 윤석열 반대 외치고 검찰 개혁을 외쳤던 분들인데 이 3명을 이들에 대해서 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인데 그 끌어들여서 그 동력으로 고발을 시키고 그 동력으로 수사권을 활용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이거야말로 명백한 정치 공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유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총장 본인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대리해서 검찰이 명예훼손 고발에 나섰어요. 네. 야당을 시켜서 하려고 한 거죠. 네. 누가 봐도 문제라고 보이니까 이걸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야당에다가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이건 검찰권 사유와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아요. 김웅 의원은 고발장 전달만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공익제보 위축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아니 공익제보라는 건 이제 김웅 의원 말대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에 제보를 무사하게 제보를 받고 또 이거를 이슈화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뭐 공익제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웅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당시는 후보 신분이었고 네.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익제보냐 청부 고발이냐 이 가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부 고발이다. 라고 볼 만한 입증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공개되면 저것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청구 고발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이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건넸다면서 고발장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판결문도 실명 판결문은 아무나 받을 수 없거든요. 수사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반론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네. 황당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기자들하고 접촉을 피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일 민감한, 그러니까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명 판결문이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출처가 금방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거야말로 명백하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우유리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누가 열어봤는지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아마 대검에서 진상조사, 감찰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컴퓨터 포렌식 등을 하면 이게 출처들이 당연히 규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여기까지 나왔어요. 기사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 윤석열 검찰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고 볼 그런 정황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없죠. 그렇지만 사실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의 조직 특성이나 네. 속성 이거는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독단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주 기자도 잘 알잖아요. 이거는 검사들이랑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외형상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입증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이제 그 자료들이 나와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고발장 자체가 하나의 입증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 본인 김건희 씨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네. 이 세 명이 피해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네. 이게 세 명의 관여 없이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 시민단체들이 한 고발이라면 보통 네. 두루뭉실하게 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윤 총장은 그렇다 쳐도 네. 김건희 씨 피해 사실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 사실이 거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건 증거 자료까지 또 갖춰서 했지 않습니까? 네. 고발장은 그리고 19페이지인데 증거 자료가 한 무려 거의 다 해서 200페이지 가량 되니까 네. 증거 자료만 해도 한 180페이지 가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외부 시민단체들이 만들기도 쉽지 않고요. 고발장이 그렇게 길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발장 한 19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 네. 증거 자료까지. 그렇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게 고발할 때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김건희 씨 피해 사실 적시가 어떻게 수사정보정책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고발장 안에 김건희 씨의 피해 내용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피해 내용이 잔뜩 담겨 있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을 이제 이건 김웅 의원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한테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저희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서 받기는 받았다. 이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에서 나왔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근거로 일단 실명 판결문을 제시를 한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웅 의원의
그 자료를 받을 때 네. 휴대폰 그러니까 누군가에 전달을 했잖아요. 네. 그 휴대폰에 손준성 보냄 전달자가 찍혀 있는 거 이 자료들을 입증 자료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진동 기자를 제가 오래 알고 지냈는데요. 친조국 세력 분명히 아닙니다. 이분은 좀 보수적인 분이세요. 저는 보수적인 건 아니고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네. 자, 조국 세력은 아니시죠? 네. 저는 그 기자로서 접근을 할 뿐이지 네. 그걸 뭐 어느 편을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보자가 그러면 조국 추종 세력입니까? 아니 기자 경험칙상 제가 볼 때 네. 이렇게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거 어떤 책임을 지려고 무슨 기사를 날조하고 조작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그게 사실로 날조라는 게 사실로 규명됐다. 그러면 저는 뭐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감옥 가요. 그리고 깜방에도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저희 보고 뭐 날조니 배후 세력 유착이니 그리고 뭐 실체 없는 고발장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가면서 명예훼손을 오히려 저희들의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실제 그러니까 이게 이 말로 이렇게 구두 엄포인지 실제 대응을 할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실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형사고발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야겠죠. 예. 저희 무고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아니다 이 얘기는 하셨어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단연코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김웅 의원이 유승민 의원 캠프에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제가 무슨 그분의 오해를 벗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분이 직접 리크한 분이시라 그러면 네. 그 해명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거나 이렇게 좀 그 앞뒤 맞지 않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딱 아는 일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인데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첫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내가 작성했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기사가 그러니까 보도 나가기 직전에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전달한 건 맞는데 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방이 없어져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첫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다르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익제보란 말씀을 하시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계속 해명이 달라지잖아요. 네. 리크하신 분이라 하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제보자가 예. 그것만 알려주세요. 네. 조국 추종 세력인지 아닌지. 취재원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거 알죠? 알죠. 네. 그건 압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네. 정치권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련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법률지원단까지 네.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국민의힘 측 사람이구나. 조국 추종 세력은 아니네요.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억측들이 나오는데 네. 뭐 저희들한테 김호수 총장이 줬다든가 네. 박범계 장관이 줬다든가 이런 네. 억측도 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 조그만 회사에 왜 주겠습니까? 주려면 큰 데다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진동이니까 줬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는 뭐 그렇게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까지는 아니고 그 미래통합당 쪽의 소스였는데 그걸 얼마나 취재하셨어요? 취재는 한 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취재가 이제 그렇듯이 네. 취재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캐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 뉴스버스 기자가 2명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전혁수 기자라고 있어요. 취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화 중에 나온 얘기를 듣고 와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사실 확인을 거쳤고 네. 거기에 그럼 그거 한번 보내봐라. 네. 이렇게 캡처된 걸 한번 보내봐라. 보니까 거기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네. 손준성을 이제
찾아본 거죠. 네. 그랬더니 이게 검찰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구나 싶어서 옛날 범정기획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발장 조금 받고 고발장에 들어간 내용들 이렇게 구두로 전해 듣고 하면서 취재가 조금씩 됐고 거기에 이제 취재원을 또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달가량 거쳤습니다. 일부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저쪽에서는 공작이다. 이거 배후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고소 고발하겠다. 이 얘기가 나올 것까지는 알고 2탄을 또 준비하시고 3탄도 준비해 놓으셨죠? 이제 지금 안 나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발장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180쪽 되는 증거 자료들 첨부된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고발장 내용이 나오면 사안을 좀 가름해 볼 수 있겠네요. 고발장이 다 그 고발장을 저희들이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이거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한 거냐 아니냐. 네. 국민들이 쉽게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전국의 판을 흔들 수도 있는 진상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판에 가장 큰 변수가 터진 것도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검에서 감찰 차원의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검사 직무범죄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일단은 수사를 해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대검의 감찰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야당도 지금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지지율 야당 쪽에 지지율 1위인 후보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네. 어찌 됐든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공정성, 중립성 이런 걸 위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네.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빨리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무슨 네. 우리가 수사권 갖고 보복을 하면 깡패지 검사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나는 뭐 조직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런 식의 깔끔한 대응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와서 그냥 아니 이거를 얘기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네. 해명 없이 네. 이거를 정치 공작이다. 네. 아니 뭐가 정치 공작이라는 건지 한번 오히려 그쪽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었습니다. KBS 시청자 주간 참여 이벤트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KBS 시청자 주간과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공정한 방송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이렇게 KBS 일라디오 진행자와 프로그램 채널에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이런 방송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또 발로 뛰셨어? 예, 여기저기 뭐 뛰고 있는데요. 키도 큰 사람이, 다리도 긴 사람이. 자,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예, 방금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께서 왔다 가셨는데, 네. 이 뉴스버스 보도에서 또 주목할 대목이, 예. 이번 이 고발장 조작 대상에서 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네. MBC 기자 5명이 포함됐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방송 신문을 부정 이용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라는 건데. MBC 노조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검이 이 고발 사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려 한 것을 볼 수 있다. 예? 이는 엄연한 검찰권 남용이자 검찰권 사유화임의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게 이제 MBC 노조의 비판인데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보도가 이렇게, 사실이라면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더욱이 지금 뭐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면에서 예? 윤석열 예비후보께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네. 뭐 그런 걸 또 증명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을 예, 그런데 이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에 대해 이 대검의 보복성 고발 사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후보는 책임지고 조사에 임할 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 증거가 그렇습니다. 더 나오고 예. 판가름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일단 오늘자 9개 종합일간지 대부분이 이 뉴스버스 보도를 인용해서 이 사안을 다뤘는데요. 네. 근데 윤석열 검찰의 이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일면에서 다루지 않은 신문사가 딱 3곳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였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약속이나 한 듯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약속도 잘해요. 참. 항상 뭐 저녁에 전화하나 봐요. 약속해달라고. 너네 일면톱에 들어가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 공익제보와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다르죠.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건넸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요 수사 중인 사안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는 이제 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하는 과정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사설에서는 이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도 오늘 사설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 착수를 위해 야당을 이용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반면 이제 조중동의 경우는 이 사안을 오늘 여야의 공방으로 좀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고요. 네. 뭐 조선일보도 오면에서 양쪽 입장을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거 조선일보 출신 이진동 기자가 지금 단독 보도한데 이진동 기자를 조선일보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세요. 그렇죠. 뭐 TV조선에서 그때 그 충격의 그 의상실 영상 그것도 이제 이진동 부장의 작품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 기억나십니까? 그 경호관이었죠. 네. 그 경호관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서 핸드폰을 닦아가지고 최서원 씨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이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의 날이어가지고 방송국 사람들 많이 쉬더라고요. 예. 네, 저희는 못 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방송의 날인데 이번 주에 사실 이 방송이 농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방송 토론 프로그램이 국회에서 협상카드로 농락당했던 사건인데 협상카드라뇨? 예, 그 지난달 30일이었죠.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예정이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이 이게 생방송 40분 전에 토론에 나갈 수 없다고 제작진에 통보를 합니다. 네. 제작진 사건이 있었죠. 100분 토론 입장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서 편성도 하루 앞으로 당기고 방영 시간도 1시간 앞당겼었는데 뭐 결방이 돼버린 거죠. 이 당황스러운 거는 사실 불방에 대한 당대표의 인식 때문이었는데 이 기자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협상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협상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네,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 이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MBC는 뭘 내보내냐 불방되면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이 나온 거군요. 예, 사실 동물의 왕국은 KBS 근데 MBC에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문제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당연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싸울 이거랑 수도 있어요. 네? 백분 토론 출연 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네? 국민의힘이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게 만약에 아무 비판 없이 지나가 버리면 다른 정치인들도 방송 출연을 협상 카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사실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뭐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렇게 언론의 어떤 제작 자율성이나 편성권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론 불참, 참여 불참을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판을 키운다고요, 예, 이용한다고요. 예. 이거는 좀 그리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일인 것 이례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서 비판 기사가 또 별로 없었어요. 네. 예, 그냥 쓱 지나갔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동물의 왕국 얘기가 이렇게 나온지는 몰랐어요. 저녁 시간에. 네. 그러니까 저희 불참을 통보하기 훨씬 전에 이미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시청자들은 오늘 10시 반에 백분 토론에서 중재법 개정안 한다니까 들어봐야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한번 나도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동물의 왕국이나 봐라라는 식의 태도였으니까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아무리 뭐 농담적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이건. 문제라고 생각했고 일단, 이게 만약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백분 토론 보이콧을 했다면 보도 양상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런 생각 들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시청자와의 약속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국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여당 야당 가릴 게 없이 그렇죠. 모든 예. 정치인이 그래서 언론노조 MBC 본부가 사과를 요구했고 이준석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게 사과 내용이라고요? 예, 근데 또 동물의 왕국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는데요. 네. 예, 그랬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자수첩을 썼는데 네. 그 뒤에 손석희 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불방된 적이 한 번 더 있다. 아, 그래, 백분 토론이요? 예, 그래서 뭔가요? 고 여쭤봤는데 2007년 11월 22일 날 불방이 됐답니다. 네.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에리카 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자 한나라당에서 이 편파 방송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백분 토론에 불참한다 이런 일방 통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 백분 토론이 불방이 됐는데 이날 주제가 BBK 그 진실은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불방 통보를 했던 거고 당시 한나라당 쪽 패널은 나경원, 고승덕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이제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범죄 피의자를 출연시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네. 법적 대응 검토 밝혔고요. 네. 네, 나경원 대변인은 이 주가 조작, 횡령 공범인 사람의 육성을 30분 이상 공영방송에서 방송한 건 방송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 테러리스트의 육성을 그대로 방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 기사 많이 썼는데요. 기사 많이 쓰기만 하면 고소고발을 너무 해가지고요. 당에서도 하고 주변에서도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을 못 보던 단체들도 막 하고 나중엔 검찰도 하고요. 네. 검찰에서 저를 10명에서 직접 고발을 해가지고요. 그때 또 단독 인터뷰 하셨잖아요, 에리카 김. 네네. 예. 에리카 김 씨는 아무튼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또 이슈가 터졌는데 이때는 사실 이 건이 아킬레스 건이었죠. 이명박 네. 후보에게. 그렇죠. 엄청난. 0328님께서 동물의 왕국 무시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쇼보다 훨씬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뭐. 네. 동물의 왕국에서 뱀이 막 큰 동물을 막 잡아먹기도 합니다. 네. 끔찍하지만, 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 짧게 해 주십시오. 8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8일부터 한 달 동안이요? 예, 약 한 달 동안인데요. 네. 기사를 그냥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 주에 연합뉴스에 대한 재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출 중단 일수가 기존 32일에서 25일로 감경하는 안건이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큰 차이는 없군요. 예, 앞서 미디어오늘은 이제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전송해왔다 이런 단독 보도를 했고 문제 제기했고요. 그리고 반성하고. 예, 그래서 포털 뉴스평가위원회에서 32일 노출 중단 그리고 재평가 실시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 네. 사장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 거듭나야 되고요. 잘못한 거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죠? 네. 네. 미디어 오늘 잘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정철훈도 잘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금요일 퇴근길이라 도로 위가 혼잡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칠곡 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 중이고요.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오산에서 수원까지 14km 구간 정체고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이어서 막힙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한남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죽전 부근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갑니다. 북천안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는 2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신월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네, 최근에 전자발찌를 끊고 네.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이야기가 되게 떠들썩합니다. 네. 전자발찌 찬 사람 못 보셨죠? 본 적 없죠. 저는 많이 봤죠. 간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네. 네. 끔찍한 범죄자들 네. 전자발찌 채웁니다. 네. 근데 이번 이 범죄자는 그 전자발찌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고 네. 2차례나 살인을 저지르고 또 되게 놀라웠던 게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도 그 기자들한테 발길질을 앞차기 예. 네, 그런 네. 모습을 보여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더 못 죽여서 뭐 한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이건 진짜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발찌를 몇 개 더 채워놓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좀 더 강하게 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 코너가 시사회가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이런 멘트인데 진짜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무섭고 잔혹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이었던 추격자. 추격자. 네. 유영철 사건을 가지고 만든 굉장히 유명하죠.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이게 거의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유명한 작품이고요. 당시 흥행도 대단해서 그렇죠. 500만 명 이상 들어왔고요. 네. 또 나홍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감독을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감독의 등장이기도 했습니다. 아, 추격자. 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범이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끔찍하게 연쇄적으로 죽이고 토막을 내서 유기했습니다. 네. 저도 취재했었거든요. 네. 취재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가장 저는 끔찍했냐면요. 유영철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이 피해자 부모가 이렇게 경찰서 앞에 와가지고 달려들었어요. 내 자식을 죽이내니까 달려드니까 경찰이 가만히 서 있다가 유영철을 보호하고 옆차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취재를 하다 너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유영철을 잡은 게 아니라 보도방업자들이 유영철을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걸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이제 그 조폭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네. 그 보도방업자들을 잡아왔어요. 네.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취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진했던 경찰들 특진 취소되고 징계 맞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기사를 꼼꼼하게 써놨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나홍진 감독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뭐 네. 영화계는 유명한 일입니다. 예. 가시죠. 네, 역시 이 영화의 어떤 배경이 되는 기사를 쓴 기자님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거 아닙니다. 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 줄거리는 짧게만 설명해 드리고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 이야기는 이제 출장 안마소를 운영하는 그 전직 형사 엄중호가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김윤석. 네, 김윤석이라는 연기가 배우가 깊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김윤석이 지금처럼 엄청난 주연 배우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 추격자 이후로 완벽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스타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정우는 몰랐었고요, 아예. 네, 하정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관리하던 이 여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서 이게 잠수 타는구나. 나한테 돈 빌리고 그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실종된 여자들이 마지막에 연락받은 번호가 뒷번호가 같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인신매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미진이라고 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성에게 그쪽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뭐 번호를 찍어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그렇죠. 근데 4885 그렇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제 기사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모멘트 그걸 딱 갖다 놔다가 감독이 잘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진이 그 집에 가서 샤워하는 척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집주인 남자가 바로 지영민,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연기한 살인범이고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힘없는 여성들만 노려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호의 그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들도 전부 이 친구가 불러내서 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진 역시 머리에 큰 데미지를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피를 되게 많이 흘려서 그 영민은 그 미진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추인종을 딱 누릅니다. 밖에 나가니까 여기 이 집에 살던 집사님이 오랫동안 안 오셔가지고 찾아보러 왔다고 이제 그 어떤 부부가 교인들이 온 거죠. 그래서 영민이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 이 집 사람들이 강아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영민이 그러면 집사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들어오시라고 한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그 두 사람을 망치로 내리쳐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을 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게 없어요. 죄책감이 없고요. 그냥 뭐 동요도 없어요. 동요도 없고 어떤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저지르는 이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부를 죽였으니까 집 앞에 세워둔 차를 옮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래요. 이때 그 같이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중호였던 겁니다. 중호요. 중호가 이제 미진이 걱정이 돼서 이 근처로 왔었는데 마침 사고가 난 거죠.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전화번호 달라고 보험 처리해주겠다 그랬는데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해서 이렇게 있다가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는데 그 번호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대사 너지 4885 이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는 뭔지 아세요? 실제는 보도방업자들이 자꾸 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로 오면 연락이 오면 나한테 연락해줘 해서 보도방업자들한테 쭉 연락처를 뿌려놨어요. 근데 그날 신촌에 있는 어디에서 그 여자를 부르는 출장 안마를 부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갔는데 굴다리 밑에서 봤는데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혹시 그 여자 부르셨어요? 남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유영철이 머뭇머뭇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보도방업자가
야 4885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찔하는 거예요. 움찔해서 보도방업자들이 잡았더니 유영철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명함을 삼켰어요. 명함을 왜 삼켰냐면 자기가 불렀다는 걸 증거를 없애려고. 그런데 이 보도방업자들은 어디서 영화는 많이 봤잖아요. 독약 앰플을 씹는 줄 알고 유영철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못 씹게 계속 손으로 막아요. 그래서 여기가 멍들고요. 한 보도방업자가 식당에 가서 수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명함을 파내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거를 파내가지고 여기가 멍들었어요. 그 당시 유영철이 마스크를 벗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얼굴이 엉망이었군요. 네, 멍들어가지고. 네. 영화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영화보다 역시 현실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영화다 보니까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영화 제목도 추격자고 그래서 추격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 자체는 원래는 어떤 금전적인 이유로 처음에 이 사건을 파헤쳤던 중호가 점차 이제 미진의 딸이죠. 그 과거 김유정 배우가 했었는데요. 네, 그 딸에게 점차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 같이 그 지영민과 만나서 이제 대결을 펼치는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영화의 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슈퍼마켓 아줌마. 그렇죠. 나 끔찍해서 죽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말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영화에 제가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 두 개가 아까 했던 자동차 사고 장면인데요. 그 장면은 왜 인상적이냐면 중호가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으니까 지영민이 아무 말도 못해요. 하정우 김윤석한테 꼼짝도 못하죠. 꼼짝도 못하고 이러는데 눈을 깔죠. 그 뒤에도 차 때문에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뒤를 보고서는 막 큰 소리로 차 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차의 운전자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중호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고개를 돌려서 뒤에 있는 여성 운전자에게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슈퍼마켓 아줌마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가슴이 조이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감독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이 영화가 굉장히 리얼리즘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좀 디테일해가지고 보는 내내 막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클리셰도 되게 많이 깨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러니까 추격전 할 때도 도망가다가 뭐 넘어지고 이런 장면이 되게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캐릭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캐릭터가 그 전까지는 약간 오락적으로 그려졌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연쇄살인마를 이런 사이코패스를 제대로 그리는 영화가 별로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미치광이 연쇄살인마다 그러면 막 머리 좋고 뭔가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계산을 잘하고 막 이런 오락적인 캐릭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지영민은 어딘지 모르게 어수룩하면서 소시민처럼 보이면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인상 좋은 청년으로 보인다는 게 사실 이 영화의 제일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마 하면은 되게 무서운 사람일 것 같잖아요.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 같은 그런 덩치 큰 괴한이 무기 들고 다닐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잘 알아볼 수 없고 사실 그렇죠. 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일상성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영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영민이 노리는 그 상대는 굉장히 약자들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범죄자가 보기에 되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에 노출된다. 범죄의 대상은 약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쇄살인범 말고도 이
주변에서 보면 차 타고 갔다고도 여성이나 약한 사람인 네, 것 같으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화나는데 네, 그런 면이 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시사의 오늘의 작품은 추격자였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홍진 추격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일라디오가 해주세요. KBS 일라디오가 해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찾아가세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